DSR이라는 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 총액을 연소득값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 이번 정부 정책은 그 DSR이 70%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심사를 강화해서 대출 규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출 규제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그 가계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채권의 부실화를 좀 막기 위한, 그러니까 시장 안정성을 위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TV나 DTI, 즉 LTV는 이제 담보 비율을 말하고요. 그 DTI 같은 경우는 그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이 두 가지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규제였습니다. 즉 주택 가격 안정화를 좀 더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이죠. 이번에 DSR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 할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개인의 모든 부채를 분자값에 넣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택 가격의 측면보다는 주택 시장 안정화, 주택이 아니라 그 금융시장 안전화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둔 그런 규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부터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서 양적 완화를 이뤘죠. 이게 뭐냐면 자본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계속 유입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에는 자본재로 흘러들어가서 자본재의 가격을 향상을 제고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누구나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주택을 2주택, 3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주택 구입에 대한 아무런 억제책이 없이 그냥 무조건 양적 완화를 해왔던 것이 이번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 DSR 규제와 같은 금융대출 제재 정책은 사실은 폭탄 돌리기와도 같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계속 넘기기보다는 지금 당장 혹은 더 빨리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중은행은 이제 DSR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죠. 도입이 됐는데 모든 사람에 다 적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운전자금을 사용하거나 이런 예외적인 수단이 어느 정도 있고, 가계 대출 혹은 부동산 구입 대출에 사실은 강력하게 제재를 했던 것이거든요. 모든 대출이 아니라. 이번 제2금융권에도 17일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모든 정책에는 피해자가 있지 마련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 중에 정말 선의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정부가 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도입했을 때에 대한 영세, 농업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DSR 도입을 시중은행에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아마 이번 2금융권에도 도입됐을 때 상당 부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보장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이면에는 뭐냐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DSR 핵심이 내가 얼마 버는지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소득금액 증명원이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객관화 그리고 신뢰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금에는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절세를 위해서 필요경비를 좀 과대 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있는 소득금액과 그분의 실제 소득과는 괴리감이 아직 많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영세한 기업이라든지 요식업 뭐 이런 곳에 종사하시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사대보험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해서 아까 김종민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용을 자산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DSR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좀 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만 된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다소 그 좀 어려운 대출,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좀 과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연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입원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비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를 정해놓고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규제 대상에서 논외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촘촘한 안정망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된다면, 결국엔 재화는 수요와 공급 법칙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주택 가격이 늘어나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인데, 현재 지난 10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별다른 대책이 없이 유지되는 와중에 주택 가격이 좀 불가피하게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아까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주택 가격이 왜 올라갔냐면 저금리를 이용해서 계속 주택을 계속 사는 사람, 즉 실수요자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수요를 실제 수요에 맞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 급매물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땐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어떤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 내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정책이라 보는 게, 금매물로 나온 게 시장 적정 가격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금융 제재,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DSR 같은 규제들이 당연히 필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주택을 계속 왜 현금 부자들이 계속 사냐면, 주택을 2주택을 보유하든 3주택을 보유하든 보유에 대한 반대급부, 즉 억제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이를 막기 위해서 조세 정책을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양성화시켜서 주택 임대 소득을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유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죠.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시되는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현실화에 맞게끔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방향은 아직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정책을 좀 더 강화해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좀 더 또 강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공정 경쟁이라 말씀드렸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현금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분양 나온 거 사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두 채, 세 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주택 구입에 대한 유인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정권이 바뀌면서 특히 조세 정책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갑자기 폐지되고 비과세 범위가 갑자기 줄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조세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것도 바뀌겠지라는 부분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정책적인 기조라는 것 부분이 정부에서 잘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성장이나 경기 부양의 경제 정책이 방점이 찍혀 있었고 저금리 그리고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했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저희 대한민국은 IMF를 겪었고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이 부실 채권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채권에 대한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거를 금리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금리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런 금융적인 제재를 가했을 때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이걸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기적절한 이런 규제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금 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립해서 좀 건전한 경제 가계부채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고 정부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영세 중상인들이나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